안녕하세요. 저 연구개발 기획 부분의 이동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한 7년 전쯤에 자폐어에 좀 참석을 해서 현대자동차 입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용 정보들을 좀 들으러 왔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네, 다시 이제 제가 현대자동차 입사를 해서 이렇게 제 스토리를 좀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네,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는 뭐 공대 출신인데요. 이제 기획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전문가가 되기까지에 대한 어떤 저의 성장 스토리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네,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일단 저에 대한 소개부터 좀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회사에서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하나의 에피소드 중심으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클로징 멘트로 발표는 좀 마무리하는 순서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어진 일은 끝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해내는 이동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수식어가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맞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었고,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을 맡으면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해내는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식어를 좀 붙여봤고요. 저는 17년 2월에 네, 중대 전자전기공학부를 졸업을 하고 그해 바로 현대자동차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이하게 저는 지원할 때 직무는 설계 직무로 좀 지원을 해서, 근데 실제로 배치는 기획 부분에 배치를 해서 지금까지 7년차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대 출신이고 뭐 설계로 지원을 했는데 왜 기획 부분에 배치가 되었을까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 부분들은 뒷장에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설계로 입사를 해서 기획 부분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학부 시절을 좀 돌아보면은요, 네, 전자전기 여기 뭐 전공하신 분들도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공 과목들이 있습니다. 뭐 반도체, 뭐 제어, 회로 설계, 뭐 코딩, 전자기학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어떤 분야에 제가 특정이 집중된 그런 관심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이렇다고 해서 제가 뭐 공부를 뭐 소홀히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돌아봤을 때 저도 이제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공대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설계 직무에서 좀 일하면 되겠다는 이런 막연한 좀 목표 의식을 가지고 지원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자동차 입사 후 좀 들어보니까요, 저희 설계 직무들도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그 현대자동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무에 대한 좀 소개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크게 뭐 제품 기획, 그리고 PM, 뭐 차량 설계,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평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직무에 대한 그 소개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실제로 종사하시는 선배님들께서 오셔서 각자 하고 계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어떤 부서에 가서 좀 일을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좀 고민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더 제 가치관과 좀 더 맞는 그 의미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도 이 제품 기획이라는 이런 업무가 차량의 어떤 전체 프로세스를 놓고 봤을 때 앞단에서 차량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좀 설정하고 기획하고 실제로 그 차가 저 시장에 나왔을 때 제가 좀 더 보람차고 좀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또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좀 지원을 해서 네, 지금까지 네, 7년차 연구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에 대한 스토리였고요. 네, 담당 업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담당 업무는 일단 크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두 가지 축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차 기획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중장기 신차 컨셉 기획과 그다음에 개발 방향성을 수립하는 그런 일들이고요. 그래서 지역별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분석을 통한 제품의 어떤 포지셔닝을 정의하고 양산 개발 단계 이전에 기획 단계에서 연구 개발 주요 리소스와 그다음에 개발 로드맵을 고려해서 신차 개발 컨셉 방향성을 명확하게 좀 수립하는 그런 롤을 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PE 기획입니다. 그래서 PE라고 하면은
네, 중장기 배터리와 PE 시스템 전략 방향성을 수립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전동화 트렌드에 맞게 연구 개발 부분의 개발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 저희 EV 라인업의 배터리와 PE 시스템 전략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E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파워 일렉트릭 시스템의 약자로서 전기차에서 이제 구동계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부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터, 인버터, 감속기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연기관으로 따지면 이제 엔진에 해당하는 역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세히 저 뒷장에서 하나하나 업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업무인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신차 기획 업무입니다. 위쪽에 보시는 그 그림으로는 차량 개발 전체 프로세스를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는 선이 이제 개발 착수라고 보면 개발 착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착수 이전에는 기획 단계라고 명명하고 그다음에 이후 단계를 양산 개발 단계라고 명명을 했을 때 저희 팀은 이제 기획 단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개발 착수 단계 이전에 시장 트렌드와 그다음에 소비자군의 주요 니즈 등을 고려해서 신차의 어떤 제품 개발 방향성을 정의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실제로 개발 착수 이후 단계에서는 각 PM 부분 주관으로 해서 실제 양산까지 차량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과거에 검토했던 그런 차종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필드에 나와 있는 그런 차종들은 지금 양산이 된 차종들은 기아 카니발, 그다음에 현대 스타리아, 그다음에 현대 스타게이저 차종이 있습니다. 이 스타게이저 차종은 이제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지역에 판매하고 있는 MPV 차종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는 아이오닉 저 EGFP 플랫폼 당사 어떤 그 전기차의 한 획을 그은 그 차종의 후속 모델을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배터리와 PE 시스템 기획 업무입니다. 그래서 EV 시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성장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당사 시장 점유율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앞단에서 최적의 EV PE 전략 수립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인업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그에 맞는 요구 성능이 다양해지고 고객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최적의 EV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 수립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부품인 배터리 시스템과 이 모터 시스템을 어떻게 좀 조합을 해서 이 작은 차부터 큰 차까지 실제로 콤비네이션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한 전략들을 저희 팀에서 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그런 업무들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저의 어떤 성장 이야기를 하나의 에피소드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두 가지 축으로 제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아세안 지역에 저희가 신차 기획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상에 보시는 이 그림은 현대자동차가 지금 해외 공장에 진출해 있는 그런 위치를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때 기획을 했을 당시에는 아세안 지역에는 공장이 지금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만 있었고 실제로 현지 생산 체계는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떠한 차를 팔지에 대한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이 아세안 지역이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동남아 지역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시장이 굉장히 생소하고 이 지역에 어떤 차량들이 좀 팔리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저도 일단 초기에는 시장을 이해하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실제로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직접 나갔고요. 그래서 18년 4월에 현지 시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지역의 대표 3개 국가인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이 3가지 국가에 대해서 좀 시장도 좀 조사를 하고 현지에 대한 좀 이해를 하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맨 왼쪽은 이제 말레이시아 도로교통 환경을 좀 찍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 출장 기관과 인도네시아에 매년 열리고 있는 그 자카르타 모터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쇼에도 직접 참석을 해서 현지의 어떤 그 시장 트렌드라든지 현지에 어떤 자동차가 팔리고 있고 어떤 차급이 가장 좀 메리트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은 이제 태국 서비스 센터 가서 좀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곳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시장에 대한 좀 이해를 했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장 조사는 18년 4월에 갔다 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한 이후에 어떤 차를 이제 만들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18년 12월에 다시 이제 인도네시아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어떤 차를 팔고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는데 어떤 차급이 가장 유망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현지에 대한 어떤 그 기후 조건, 그리고 도로교통 환경,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니즈,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실제로 기획에 반영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도 갔다 와서 현지 시장 조사 결과 반영하여서 차종 컨셉 수립 시에 저때 주요 고려한 사항들은 타겟 소비층이 누구인지, 이 차를 어떤 사람들이 살 건지, 그리고 현지에서 어떤 차급을 선호를 하는지, 그리고 이 국가의 어떤 정책과 환경 변화에 따른 그런 트렌드들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좀 스터디를 많이 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 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니즈는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데스크 리서치와 현재 실제 시장 조사를 병행하면서 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서 신차 개발 방향성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발 착수 단계 이후로 넘어가서 PM 주관으로 양산 개발 단계까지 좀 진행이 되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1세대 스타게이저가 실제로 작년에 양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차종이고요. 국내에는 뭐 안 팔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글로벌리하게 차종들을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어떤 그 니즈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실제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성장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기획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좀 발전시킬 수 있었던 역량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고민들을 좀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분석적 사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수의 기획 보고서 작성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특정 현안에 대한 고민들을 좀 다각도로 하는 그런 능력들을 좀 키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실제로 저희 뭐 팀 자체 단독으로 뭐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은 많지 않고 연구소 유관 부분들과 같이 좀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분들의 어떤 이해관계 조정이라든지 의견 수렴들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본사 부분이랑 소통할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그래서 연구소에서 어떤 대표 소통 창구 역할을 저희 팀에서 좀 수행을 해서 어떤 연구소에 대한 어떤 니즈와 그 다음에 이해관계들을 좀 직접적으로 좀 전달을 해서 실제로 어떤 뭐 갈등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푸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배경 지식으로 마지막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차종 기획할 때 뭐 라인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차량의 플랫폼, P 시스템, 배터리,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 없으면 실제로 뭐 유관 부분들이랑 소통을 하기에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추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업무를 함으로써 실제로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그런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역량으로 제가 좀 세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글로벌 역량입니다. 실제로 뭐 차종을 기획하면은 해외에도 많이 나가고 실제로 해외 연구소 분들이랑 소통할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아직 부족하지만 뭐 꾸준히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뭐 시장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당연히 기획 업무를 함으로써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업 능력입니다. 뭐 소통이 안 되면 뭐 결과물이 좋을 수가 없듯이 실제로 여러 가지 협업 등을 통해서 저희 업무를 계속해서 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능력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회사에서 저는 어떻게 좀 성장을 하고 싶은지 좀 고민을 했었고요. 실제로 제가 뭐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끝으로 좀 마무리를 멘트를 하고 발표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는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이러한 네 가지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기획 전문가로서 좀 더 한층 더 성장된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이자 꿈이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마인드셋으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매사에 어떤 자신감을 갖고 기획 업무를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지속적으로 좀 개발을 시켜서 실제로 회의 주관함으로써도 그러한 능력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획 업무를 수행을 해야 이러한 그 트렌드에 대한 저희가 당사가 뒤처지지 않게끔 실제로 시장의 적기에 타임 투 마켓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좀 자기 개발, 이건 당연한 어떤 얘기 같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업무 수행하는 데 상당히 좀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 마인드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층 더 성장한 기획 전문가가 되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획 업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그리고 개인이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다 싶으면 가감없이 좀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 팀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개발 기획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덕호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는 발표 주제가 강박에 시달리지 않고 강박을 즐기고 있는 제 삶과 제 회사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많은 직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셨을 텐데 제 발표 내용은 거의 저의 소소한 회사 생활 얘기여가지고 조금 실망하실 수 있지만 그냥 쉬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너 그거 강박이야, 너 그거 병이야,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이렇게 부정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런 부정 피드백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의 강박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고 그 강박들을 더욱더 발전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강박은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무조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같은 브랜드의 같은 색깔의 같은 옷만 입고요. 옷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지품도 2개 이상의 물건이라면 전부 다 같은 걸로만 가지고 있고 색깔만 다르더라도 거의 다 쓰레기통으로 처분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항상 똑같은 모습만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삶 와중에 제 삶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오차 범위는 저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릇 사진 있잖아요. 저 정도가 제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오차 범위예요.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의 같은 디자인의 그릇이지만 색깔 정도만 조금 다르게 조합할 수 있는 정도가 제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삶의 오차입니다. 그래서 제 취미생활, 인생 모토, 업무 방식, 묘비명은 전부 다 이 4가지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전 표준화 좋아하고요, 규격화 좋아하고, 간소화하고, 일률화하고, 무조건 저는 이 4가지 안에서 평생의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까지가 제 소개였고, 그러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R&D 투자 예산을 운용하는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R&D 투자 예산을 운용한다는 거는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한다면 결국 연구비를 제때 제곳에서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많은 엔지니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데요. 연구비는 크게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연구개발 기술 전략에 따라서 대단히 투자 방향성을 기획하는 거예요. 요즘 워낙 화두인 수소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자율주행 기술도 있고 이런 큼직큼직한 현대차의 기술 전략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얼마의 투자비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대단히 투자 기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2번째로는 이제 큰 단위의 전략 방향이 정해졌으면 이제 개별 엔지니어 분들은 거기에 맞게 과제들을 수행하고 계세요. 모든 엔지니어 분들이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소요되고 있는 비용이 과연 얼마가 가장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 마지막 3번째는 지금 현대차 연구소에는 10,000명이 넘는 엔지니어 분들이 상주하고 계시지만 그분들께서 수십 차 중에 이르는 신차를 매번 혼자 다 개발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대차 바깥에 있는 수천 개의 기술 협업 업체를 이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업체들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총괄 검토하는 것을 저희 부문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저희 팀은 우리 몸속에서 적혈구가 각 세포에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것처럼 모든 연구비를 개별 방향성에 따라서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게 저의 역할이고요. 이때 중요한 건 그냥 배분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에 따라서 극도로 투명하게 검토된 비용을 배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업무들을 해오면서 제가 느꼈던 성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성장은 동기부여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기부여는 결국 스스로 가치 부여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건데, 아무리 누군가가 나한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확성기를 대고 제 귀에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꼭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저 스스로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가치 부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스스로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는 결국 개인의 취향이 녹아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취향이란 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방향을 의미하더라고요. 딱 그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취향이 녹아든 일을 하고 싶고, 그렇다는 거는 결국 나다운 일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나다운 일을 회사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회사에서는 보통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남들이 시킨 업무, 조직장이 시킨 업무, 그냥 회사에서 바라는 업무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색깔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그럼 나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나답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이렇게 하기로 한 거죠. 제 취미생활 묘비명 업무 방식이 다 전부 다 표준화, 규격화, 간소화, 인류화에 맞춰져 있었잖아요. 저는 이 네 가지를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전부 녹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한 2개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 했던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주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 영역 계약서를 전부 다 전자화하는 프로젝트였었는데,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구소에 계신 엔지니어분들이 모든 차종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연간 수천 개 업체들과 기술 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그 기술 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천 개 업체들이 저희 팀으로 견적서를 보내와요. 이 연구비가 얼마큼 든다, 이 개발에는 얼마큼 든다. 그러면 저희는 그 견적서를 준 대로 그대로 비용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비용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거든요. 이 비용이 맞는지, 청구된 게 맞는지, 합당한 비용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들을 검토하면서 계약서도 당연히 수천 개가 만들어질 텐데, 계약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기술 협업 한 건에 대해서 수십 장의 계약서 인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한 장 한 장 도장을 다 찍고, 그게 다시 등기부편으로 저한테 와서 제가 법 문구를 하나하나 보고 다시 도장을 다 찍고 다시 등기부편을 보내고 하는, 이렇게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원적인 손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 계약 문서를 다 사라지게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착수하게 됐고, 제일 중요한 건 사진에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일부분이고요. 저런 계약서가 지금 저희 계약서 문서 수장고에 몇만 개가 쌓여 있어요. 지금 이제 계약서 문서 수장고가 터지기 딱 일보 직전까지 왔을 때 더 이상 안 되겠다, 진짜 종이 다 없애버려야겠다, 이 마음으로 착수했던 업무인데, 제가 호기롭게 이 업무를 하겠다고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착수는 했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다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체결한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저가 주도적으로 기술 개발하는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유관팀의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여기에 지금 피처링이라고 해가지고 법무팀, 세무팀 간단하게 적어놓긴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팀들과 저는 협의를 했어야 했거든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법무팀 같은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의 효력부터 시작해서 표준 계약 문구를 같이 온라인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세무팀 같은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하려면 현대차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제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동인증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현대차 금융툴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래서 세무팀에 가서 제가 왜 이 툴을 만들어야 되고 이 사용 권한이 접근할 수도 있어야 되는지에도 열심히 설득을 하고 겨우 그 승인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재무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서를 증빙으로 확인하고서 실제 업체로 비용을 집행해주는 팀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보던 계약서에서 전자문서로 바뀐 계약서로 왜 바뀌어야 되는지 다시 사전협의가 필요했고, 보안팀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한 건 한 건마다 모든 업체와 저희는 비밀유지 서약서라는 걸 서로 체결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비밀유지 서약도 마찬가지로 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협의해야 했고요. 플랫폼팀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현대차 연구소 안에 지금 몇백 개 팀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럼 그 몇백 개 팀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툴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모두가 같이 쓰고 있는 시스템 툴 안에 제가 만든 이 전자계약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협의와 왜 넣어야 되는지의 설득 과정이 필요했고요. 마지막으로 개발자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영상회의를 하면서 UI, UX에 대해서 계속 고치고 오류 사항들 고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이 협의 과정보다 사실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어느 팀에 누구랑 협의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현대차 안에는 지금 직원이 7만 명이 넘게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과연 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팀에 누구랑 협의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거의 이건 태평양에서 흑동고래 찾는 거랑 같은 느낌이에요. 물어 가다 보면 아 드디어 이분이구나 하고서 마지막에 협의하게 되고, 이 과정들을 거의 오랫동안 지속해 왔고요. 하지만 그 지난한 과정들을 다 거치고 현재는 전자계약이 완전히 안착된 상태라서 업체 담당자분이든 뭐 저희 팀이든 추진팀 담당자분들이든 지금은 클릭만 한 번 하면 계약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업무 시스템 툴로 완전히 안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했던 두 번째 프로젝트는 기술 용역비 전면 검토 자동화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몇천 개 외부 업체들과 함께 기술을 만들고 있는데, 그 업체들과 이제 일을 할 때 업체들이 저희한테 견적서를 몇천 건을 낼 테죠. 그런데 어느 한 업체에 같은 견적서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걸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검토해야 될 양이 많고 공수가 많이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표준화되지 않고 규격화되지 않은 업무를 하는 게 너무 좀 고통스럽고 고구마 답답인데 이거를 그럼 내 색깔로 한번 바꿔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것도 팀장님한테 한번 호기롭게 말을 했죠. 저 이거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다 대체하고 싶어요. 그냥 인공지능이 하듯이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걸 검토 끝내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리고서 일을 착수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제가 검토했던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견적서를 다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몇천 개 업체가 현대차에 돈을 청구하더라도 예외 없이 작성 가능한 표준 포맷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표준 포맷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공수가 들였지만 그때부터 시작이었고, 거기서 저는 그 정도로 검토를 간소화하는 건 원하지 않았고 저는 클릭 한 번으로 끝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클릭 한 번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같은 포맷 안으로 견적서가 저희 팀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비용들에 대해서 최저 금액이 얼마일지를 매칭시키는 정확한 참조값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표준화랑 규격화에 미쳐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준들과 새로 만든 기준들을 쭉 해서 이제 다 만들고 났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참조값이 필요했는데 결국에는 17,000개의 참조값이 필요했고, 지금은 몇천 개 업체들이 어느 업체가 견적서를 내든 그 17,000개의 참조값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로직이 돌고 산출이 되면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는 형태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툴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얼만큼의 업무 공수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정량값이 나오는데, 제가 이 툴을 만들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업무에 소요되는 공수량은 현재 90% 이상 감소된 상태고요. 많은 부분 공수를 줄일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제 삶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회사 생활에서든 아니면 꼭 현대차에서 오래 다닐 예정이지만 현대차가 아니고 그냥 그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 덕업일치예요. 덕업일치라는 건 덕질과 직업이 일치된다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 형태의 그냥 신조어인데요. 덕업일치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나중에 일을 하게 되면 덕업일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너무 좋아서 덕질하는 걸로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금전적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꿈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에 다니다 보면 꼭 회사에 다니지 않고 그냥 어느 미디어에서든 우리 되게 이런 말 많이 해요. 아, 이 일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나 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고 싶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해봤자 변하는 건 아무도 없고 그냥 내 앞에 상황을 전부 다 한번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전 덕업일치라는 마음을 항상 가진 상태에서 제 취향을 녹여낸 저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기획하고 있고요. 딱 지금 시즌이에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쯤 되면 사업 계획이란 걸 짜기 시작해요. 그 사업 계획을 짤 때 보통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 2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의 개인 기획 업무를 할당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그 사업 계획을 짜는 시즌에 내가 맡게 될 기획 업무는 보통은 탑다운 방식으로 팀장님이나 파트장님이 그냥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팀 내에서 해결되지 못해서 너무 오랫동안 둥둥 떠다니는 일들이 저한테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인이 저에게 준 일 말고 제가 만들어낸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 취향과 저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기획해서 올해도 역시나 사업 계획서를 낼 계획이고요.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에서 발표를 맡게 된 지명화 연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제가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해보는 게 처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아무래도 발표를 더 잘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서 저는 옆에서 그냥 PPT 넘기기 같은 것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게 좀 떨리긴 하는데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세션명은 디버깅 실수에서 배우는 성장 이야기예요. 이번에 팀현대 토크가 이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는 이 실수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배운 점이 있고 또 이게 저한테 많은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럼 저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부를 전공했고요. 이제 입사한 지 1년 6개월 차인 따끈따끈한 프론트엔드 개발자 신입 연구원입니다. 제 취미는 이제 헬스랑 등산 같은 주로 운동을 좋아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좀 자랑 아닌 좀 복지를 좀 말씀드리면 사내에 이제 헬스장이 있어서 항상 퇴근하고 나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헬창까지는 아니지만 주 4회는 꼭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영화도 좋아하고 또 게임도 지금 잘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어떤 직무를 하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영상을 좀 보시기 전에 제가 제목을 저렇게 로보틱스의 꽃 관제 시스템 개발 업무라고 지어봤어요. 혹시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실 텐데요. 자연과학의 꽃은 물리다라는 표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만큼 자연과학에서 이제 뭐 물리, 화학, 생명과학, 뭐 지구과학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핵심인 게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로보틱스에서도 다양한 개발 업무와 프로세스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관제 시스템 개발 업무가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좀 장명을 해봤습니다. 지금 영상을 그럼 이제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관제 시스템 개발한 거를 좀 소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서머리와 같은 대시보드로 차트를 시각화해서 표현을 해줬고요. 로봇의 소프트웨어의 세부 설정을 기능해주는 해석기 기능도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제 운영 시나리오 같은 그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로봇의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도 넣어놨습니다. 로깅 기능은 당연히 필수고요. 리포트 또 히스토리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상과 또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로봇이 직접 디텍팅한 그런 결과물도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이건 저희 이제 좀 아실 수도 있으실 텐데 스팟이라는 개이고요. 실제로 양재 본사에서 얘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희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소개 영상이고요. 혹시 좀 두근두근 거리셨나요? 그런 건 없겠죠? 네.
근데 이 영상으로만 좀 소개해드리기엔 너무 짧고 아쉬워서 제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간단하게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백엔드 개발자분들은 좀 필수적으로 하시는 이 REST API를 통해서 작은 기능 단위를 구현을 해봤고요. 또 새로운 기능을 구현해봤습니다. 이 새로운 기능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산업군이나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로보틱스라는 도메인이 있고요. 이 로봇이 돌아다닐 수 있는 지도나 영역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해봤습니다. 또 이제 저희는 AI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런 TTS 플레이어도 기능을 구현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영상 플레이어와 같은 그런 컴포넌트를 구현해봤고요. 당연히 이제 CPU나 메모리, 네트워크와 같은 데이터를 차트로 시각화해 주었습니다. 또 이제 소켓이나 SSE와 같은 통신 기법을 활용해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진행해 봤고요. 저희는 이제 Vue.js라는 언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스토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해 봤고 또 이제 이뿐만 아니라 세션 스토리지나 로컬 스토리지 같은 그런 부분으로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또 이제 읽기, 쓰기 혹은 관리자 권한에 따라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메뉴나 혹은 페이지 설정 이런 부분을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UI 개선 작업을 진행해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좀 짧았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많은 업무를 배워봤는데요. 그 안에서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좀 제가 좀 실수를 했고 성장을 많이 해봤던 에피소드를 좀 간추려서 2가지 정도를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상이 왜 안 나와라는 에피소드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로봇과 관제 시스템 간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WebRTC라는 API와 또 안트미디어 개발 서버, 뭐 Video.js, 뭐 플러그인 확장용 래퍼 라이브러리와 같은 이런 개발 스펙이 채택이 되었고요. 저는 이런 개발 스펙에 더해서 여기 보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 컴포넌트를 개발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영상 자체는 재생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 현재 보시는 페이지를 영상을 재생을 해놓고 새로 고침을 한다던가 혹은 다른 페이지를 갔다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영상을 다시 재생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아까처럼 처음에 영상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동작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로봇 한 대당 영상 하나가 송출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다른 로봇도 영상도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모니터링 할 로봇을 바꿀 때 새로운 영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 영상이 남아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당연히 이제 개발자로서 디버깅을 실시해봤겠죠. 제일 첫 번째로 원인 분석했을 때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도 개발자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기법인데요. 저도 대부분 이 친구한테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도 해결해주고 있고요. 다만 이 에피소드에서는 이 친구가 그렇게 많은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주진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GPT는 이제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 API 문서 확인하기 국룰이죠. 개발자분들한테 각종 이벤트들을 받아서 로직을 구현해보고 또 이런 옵션들을 하나하나씩 건드려 보면서 로직을 구현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또한 저한테 명쾌한 해결을 제시해주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버깅을 계속 해본 결과 바로 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내부에 로직이 문제였다는 걸 좀 깨달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내부적으로 웹소켓이라는 양방향 통신 기법을 가지고 현재 제가 연결이 돼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로직이 있어요. 그 로직을 이 커넥팅이랑 커넥티드라는 변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또 여러분들께서도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굳이 연결 상태를 확인해 보려면 뭐 하나의 변수로만 봐도 되지 않나? 사실 근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두 개를 썼는지는. 왜냐면 이건 저희는 이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잖아요. 그래서 이 만드신 개발자분의 의도가 있으실 거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디버깅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게 실시간성도 있으면서 또 비동기 통신이다 보니까 하나의 변수로만 커넥팅에 대한 상태를 알기가 어려워서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커넥팅이랑 커넥티드 변수가 있으면 저희는 좀 논리적으로 문제를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 커넥팅, 커넥티드 이 두 가지 변수는 true와 false라는 불리한 값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각. 그럼 두 가지 변수와 두 가지 값이 있으면 뭐 2 곱하기 2는 4죠.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둘 다 false인 경우 당연히 이 부분은 재연결을 시도를 해야겠죠. 다행히도 이 부분은 로직적으로 내부에서 구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커넥티드와 상관없이 커넥팅이 이미 true인 경우에 대해서는 굳이 이미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재연결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커넥티드가 true이면서도 이제 커넥팅이 false인 경우 바로 이 부분이 그 문제의 홀이었습니다. 커넥팅이 이미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재연결 시도를 해줘야 되겠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건문을 추가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이 정말 다 개선이 되는데요. 코드 단 3줄만으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개발자분들이라면 좀 약간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부분인데 흔히 삽질이라고 하죠. 좀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국에는 문제는 한 세 줄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처럼 이제 챗 GPT와 라이브러리를 너무 또 이제 보지 말고 이렇게 직접 코드를 디버깅 해보면서 하는 것도 개발자로서 좀 많은 성장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입 개발자분들이나 저연차 연구원분들은 이렇게 남의 코드를 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좀 간단하게 준비해봤는데요. 부족했던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웹페이지에서 저희가 로봇 상태에 대한 모듈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지금 보시면 사용자가 봤을 때는 읽기 편할 거예요. 아직 괜찮을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모바일이나 태블릿에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응형 레이아웃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겠죠. 이런 부분도 사실 선임 개발자분들한테 저는 많이 지적도 당하고 혼나기도 했는데 항상 참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이얼로그 사용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기능을 이제 버튼에 대해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시나리오 동작을 하고 있는 로봇이 있는데 갑자기 사용자가 시스템 종료나 다시 시작하기와 같은 크리티컬한 기능을 눌렀을 때 그럼 정말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컨펌 창을 한번 열어준다든지 혹은 아예 그 기능 자체를 비활성화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자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많이 배워봤습니다. 끝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파트장님이랑 같이 공모전에 나가서 수상을 한 사진인데요. 저희 랩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업무를 통해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좀 활동을 지원을 해주고 계셔서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었고 또 리프레시 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좀 고민을 해본 그런 다이어그램인데요. 저 같은 저연차 연구원이나 혹은 이제 신입분들이 오실 때는 이런 식으로 기초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연차가 좀 쌓이고 혹은 또 전문 지식을 전문 지식을 이제 토대로 실력을 향상하는 책임님들이 있겠죠. 이를 통해서 좀 후배들한테 올바른 길을 또 올바른 지식을 좀 전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엄청 좀 높은 그런 직급이나 혹은 보직을 맡았을 때는 이렇게 팀원들한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연구원 장세찬입니다. 제가 첫 장에 단순히 그냥 물음표만 덩그러니 띄워놨는데 뭔가 싶죠. 제가 개발 업무를 하면서 느낀 건 그 어떤 지적 능력 수준보다도 기술적인 질문을 자세히 깊이 있게 자주 던져보는 행위가 개발 업무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다는 건 그 핵심과 본질에 대해서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안다는 거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겠죠. 레이더의 특성, 그리고 칩의 구조, 감지 성능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과 단순히 칩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나중에 갔을 때 큰 퍼포먼스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에 답하면서 서서히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질문을 자주 던지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친구들이랑 뭐 하고 놀지? 이런 것도 좋은데 가끔씩은 산업에 쓰이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질의응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2012년도 대학에 입학해서 18년도 여름에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2017년도 1년 동안 연구장학생으로 활동을 했어요. 제가 이때 연구장학생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가 학부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내가 배운 이론들 그리고 실습 때 만들어봤던 그런 결과물들이 이 산업기술에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이런 궁금증을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뭘까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느껴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연구장학생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현업에 가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작은 확신들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자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BDC와 ROH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BDC는 뭐 램프, 와이퍼, 도어와 같은 편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제어 시스템이고 ROA는 후석에 어린아이를 두고 내렸을 때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후석 승객 알림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시스템 개발 과정 속에서 하는 역할은 하드웨어, 로직, 통신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고요. ROA 시스템에 대해서는 감지 성능에 대한 검증도 하고 있습니다. 제어기마다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기능들이 있는데 목적에 맞게 그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드웨어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아두이노 가지고 실습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두이노 데이터 시트 열어보면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서, 뭐 보증 온도, 동작 전압, 거기에 나와 있는 핀맵 등등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사양 내용들이 제어기 컨셉에 맞게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검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유관 담당자 분들과 개선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곳에다가 디지털 타입의 핀을 연결을 시켜놓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0에서 12V 사이 전압값을 입력 처리를 해야 되는데 회로 구성을 잘못해서 그 레인지가 0부터 7V까지밖에 안 된다면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위에 소프트웨어가 얹어지는데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도 하고 있어요.
요새 워낙 코딩을 많이 접하실 거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저는 뭐 매틀랩 시뮬링크나 AVR 스튜디오 같은 걸로 실습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실습할 적에 코드를 짜고 컴파일을 한 다음 보드 위에 올리실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통 어떤 작업들을 하시죠? 얘가 제대로 기능 동작하는지 기능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저희도 현업에서 그거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저희 자동차 시스템이라는 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악조건과 같은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더 검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버그가 확인이 되면 이게 어플리케이션 로직상의 문제인 건지 플랫폼 영역에서의 문제인 건지 혹은 뭐 내부 인터페이스 상에 발생된 문제인 건지 다양한 관점에서 원인 분석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있어요. 또 제어기에 통신이 빠질 수는 없겠죠. 제어기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신호 그리고 보내야 되는 신호에 대한 송수신 신호 검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 통신 기능 구현을 할 때 보면 어떤 메시지 아이디를 필터링을 할 거고 오퍼레이팅 모드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이 캔 레지스터에다가 설정 값을 넣어두고 그리고 관련 메시지들도 정의를 할 거예요, 코드상에. 저는 그 부분들이 이 제어기 사양에 맞게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신 신호에 대한 약속 그리고 수신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ROA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감지 성능에 대한 검증도 하고 있는데 혹시 라인 트레이서 아시나요? 아세요? 이 라인 트레이서가 적외선 센서 모터를 이용을 해서 검은색 라인을 트래킹하는 트레이서를 말하는데 제가 이걸 대학교 1학년 때 실습을 했어요. 11년 전에. 제가 이거를 실습을 하다 보면 트래킹을 하다 급 커브 구간에서 라인을 이탈한다거나 혹은 속도가 느리다면 성능 개선을 해야겠죠. 그럴 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센서 개수를 추가한다거나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센서 감도를 바꾼다거나 모터 제어 방식을 개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기술적인 원리는 완전히 다르겠지만 그런 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ROA 시스템에 대한 감지 성능을 검증하고 개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이 업무 내용을 학부 때 경험에 빗대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와 닿으세요?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그 과정들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잊지 못한 한 가지 그 경험담을 이제 들려드릴 건데 혹시 한여름에 야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에 타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뜨겁죠. 그 내부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으세요? 대략 외부 온도의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대충 외기온이 30도라 치면은 9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밀폐된 공간 안에 어린아이가 갇혀 있다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연평균 40건씩 차량 내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어린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인지를 했고 고객분들이 이런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ROA 시스템을 기획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 ROA가 레이더 타입으로 적용이 됐는데 저는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기 전까지 레이더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너가 어떻게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한 거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텐데 그만큼 공부를 했어요. 레이더의 특성, 감지 원리, 그리고 각 신호 성분들마다의 상관관계, 그리고 하드웨어 구조 등 공부를 하고
또 데이터들을 취득을 해서 데이터 분석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서히 데이터가 축적이 됐고 실제로 개발 도중에 중요한 시점마다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개선 활동을 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다만 그런 새로운 분야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해보면 그게 어느 순간 내 것이 돼 있고 그 분야가 나만의 전문 분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가 멋진 게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의 끝은 고객 편의 서비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할 텐데 이게 훗날 나중에 고객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같이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폐어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자 설계 부문 현직자로서 스토리를 공유하게 된 강혜윤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전자 시스템을 개발하고 양산에 이르기까지 제가 어떤 가치를 담아서 임해 보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고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전자 설계 부문에서 어떤 시스템들을 다루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가 어떤 그 성장 경험을 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를 탐구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효율과 성취 중심의 연구원으로 저를 수식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일이란 단순히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것뿐 아니라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제가 얻은 답을 때로는 동료들과 공유하고 같이 나아가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떤 말로 저를 소개를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했는데 이번 팀 현대 토크를 계기로 현대자동차 채용 사이트에 오랜만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폐어 배너에서 나의 업무 성향과 일하는 방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업무 코드 테스트라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 결과가 저를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접속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키워드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전자 설계 부문에서 담당하는 차량 내 시스템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전자 편의, 전력 전원, 통신 네트워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전자 편의는 다시 5가지의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입 보안 시스템에서 여러분들께서 아실 만한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디지털 키, 지문 인증 등이 있고요. 중추 역할을 하는 BDC 플랫폼 제어기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스마트키 시스템에는 스마트키 안테나, 시동 버튼 등으로 구성되고 편의 제어 시스템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기, 빌트인 캠, 파워시트 메모리 기능 등이 있습니다. 경보 시스템에는 후석 승객 알림, 실내 침입 감지,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을 모니터링하는 TPMS 등이 있고요. 조작계 시스템에는 스티어링 휠에 위치한 리모컨 스위치나 멀티펑션 스위치, 그리고 창문을 조절하는 파워 윈도우 스위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력 전원의 대표 부품으로는 배터리와 와이어링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와이어링 하네스 그림을 보시면 딱 봐도 복잡해 보이죠? 차량 내 신호와 전원을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공급하기 위해 정말 수많은 전장품들의 부하나 커넥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합니다. 또 이를 적절한 경로로 배치하기 위해 그 차량 개발 과정 내내 엄청난 노력과 노하우가 소요되는데요.
전력을 저장하는 배터리, 이를 모니터링하는 배터리 센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정션 블록 등도 이제 전력 부품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또 차량 상태를 기반으로 전장부하를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PDC 플랫폼 제어기도 이 전력 전원 부품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차량 라인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전압 케이블, 충전 케이블 등 고전압 전력 관련 회로와 부품 설계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신 네트워크인데요. 대표 제어기로는 CCU가 있습니다. CCU는 차량 내부 유선 통신과 외부 무선 통신을 통합 관리하는 제어기입니다. 와이어링이 수많은 전장품 정보를 필요로 하듯이 CCU 또한 설계를 위해서는 차량 내부에 있는 제어기간 통신에 필요한 신호와 메시지들을 수집하고 라우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적으로는 CAN, 이더넷 통신 등이 사용이 되고 외부적으로는 제어기 무선 업데이트라 불리는 OTA, 커넥티드 카 서비스인 CCS, 그리고 차량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진단해주는 GDS 장비와도 연결이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2025년까지 전 차종에 OTA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인 SDV로 전환됨에 있어 통신 네트워크의 역할이 앞으로도 중요해질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제가 전자 설계 부문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 유튜브에 HMG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해서 BDC, PDC 플랫폼 제어기와 OTA 기술 등에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고객에게 최적의 전자 편의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하고 협업한 3가지 노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형 SUV에 동급 최초로 디지털 키를 적용해서 양산한 사례입니다. 디지털 키는 2019년 소나타에 처음 적용됐는데요. 이때 코나는 페이스 리프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더 뉴 코나로 출시될 이 차량에는 디지털 키를 비롯한 다양한 편의 기능 등을 적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코나가 소나타와는 다른 세대의 전장품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2017년 양산한 소형 차종 제어기를 기반으로 2019년에 중형 차종에 처음 선보인 디지털 키라는 기능을 구현해야만 했습니다. 코나에는 BCN과 SMK로 불리는 분리된 제어기가 있었고 소나타에는 이를 통합한 IBU라는 제어기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IBU 자체적으로 구현된 디지털 키 로직을 BCN과 SMK 각 제어기의 역할에 맞게 재분배해야 했습니다. 또 이 두 제어기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BCN과 SMK 제어기들 간의 캔 통신을 통해 수정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키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뿐 아니라 심화된 로직 적용을 위해서 PCB의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키는 전자뿐 아닌 바디, 인포테인먼트, 커넥티드 등 정말 많은 부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순히 담당 부품의 역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리딩과 책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2년 더 뉴 셀토스에 디지털 키 2 터치가 기아 동급 최초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때의 디지털 키 적용은 보다 수월했는데요. 비록 더 뉴 코나에서 크게 고생한 경험이 있었지만 할 수 있을까 싶었던 과거의 의심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었기에 연구원으로서 나도 성장했구나라고 좀 실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양산한 기아 EV9의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에 후석
연동 기능을 개발해서 기존 사양을 업그레이드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릴렉션은 릴렉스와 포지션의 합성어로 일반 시트보다 더 뒤로 눕혀져서 승객이 조금 더 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요즘은 차량 공간이 단순히 운전만 하는 개념이 아니죠. 휴식을 하거나 차박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상황에서나 이 릴렉션 기능을 작동시킨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후석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릴렉션이 전개된다면 그 사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이 끼일 수 있겠죠. 이를 위해 2022년 그랜저에서는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후석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지했습니다. 하지만 3열 공간이 있는 상대적으로 차체가 큰 EV9에서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게 된다면 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후석 공간이 좁아서 1열 릴렉션 시트 작동이 어렵다면 2열 시트를 자동으로 뒤로 밀어주고 남는 공간에 맞게 릴렉션을 작동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개선안이 차량 개발 단계 초반에 제시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산에 임박한 후반부에 신규 로직을 적용하게 될수록 개발 품질 확보를 위한 검증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저는 남은 개발 기간 동안 밀도 높게 시간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가령 즉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현상을 공유하고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수행했습니다. 제가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이 로직이 적용된다면 고객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유관 부문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서로 다른 의견이나 이해도를 넘어서 좋은 자동차, 좋은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합심해서 연계 기능을 구현한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LA에서 진행된 북미 엔지니어링 클리닉에 참여했던 경험입니다. 여러 부문에서 모여서 담당 부품 관점으로 소비자 니즈를 확인하고 향후 프로젝트에 적용할 사양을 검토하는 출장이었습니다. 사실 연구소에서는 고객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북미 현지 고객 인터뷰를 통해 제가 담당하는 그리고 전자설계 부문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의 사용성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경험은 매우 새로웠습니다. 또 국내에서 문서나 뉴스로만 접하던 현대자동차 그룹 세계 브랜드의 위상을 실제로 프리웨이를 달리면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관점에서도 리딩하는 브랜드가 된다는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연구소 바깥에서 열이 넘치는 다른 연구원님들과 협업하는 경험도 신선했습니다. 이 출장을 계기로 제가 조금 기술적인 측면으로 갇혀있던 사고가 조금 더 고객 관점으로 트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제 소개말이 기억나실까요? 저는 이를 탐구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효율과 성취 중심의 연구원으로 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를 탐구함으로써 조금 더 남들보다 성취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었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이 제 역량이 되어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인 SDV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미래 모빌리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모든 순간을 가치 있게 이러한 비전에 발맞춰 전자설계 부문의 시스템 또한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 또한 성실한 자세로 도전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소통해서 동료, 선후배,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함께 이룩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전자시스템을 개발하고 양산에 이르기까지 이상 저의 성장 경험과 업무에 임했던 가치를 공유드렸습니다. 현대자동차를 지원하고자 모인 여러분들께서도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서 같이 내일을 그려나가는 여정에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디자인센터에서 온 이지연 책임연구원입니다. 일단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저를 정의했을 때 어떤 것이 좀 특장점인가를 생각을 해봤고 그거를 업무와 연관지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발표자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최근에 했었던 그런 작업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작업했었던 그런 프로젝트를 보면 세븐쇼카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저희 전기차 중에서 가장 큰 이제 형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세븐쇼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도에 돌아다니고 있는 차종 중에서 가장 최근에 한 프로젝트는 아이오닉 5입니다. 뭐 여러분이 택시라든지 뭐 주변에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아이오닉 5를 자주 마주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어떠한 입장으로 어떠한 태도를 임했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일상적인 관성으로 굴러가는 것들을 이제 뛰어넘어서 작은 개선을 통해 완전 새로운 것까지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뭐야 이거 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제 요 앞에 보이시는 게 아이오닉 5에 적용된 그 중앙 콘솔 그리고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부분이 그런 크러쉬 패드 저희가 크러쉬 패드를 이제 연상하는 그런 이미지고요. 이제 앞에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가 저희가 아이오닉 5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안을 드렸던 통합 디스플레이를 연상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되는 이미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오닉 5에서 구현하고 싶었던 이미지는 차가 더 이상 이제 차가 아니다. 차와 집이 이제 합쳐진 뭔가 집과 같은 차, 뭐 차가 이제 그 이상의 공간을 담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시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의 이제 인테리어를 보시면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당사 최초의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닥 부분 풀 플랫 플로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차들은 보통 이렇게 중앙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공간을 사용하는데도 굉장히 뭔가 제약이 있고 저 공간만 없으면 조금 더 뭔가 스페이스를 굉장히 풍부하게 쓸 수 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전기차가 됨에 따라 이 부분이 개선이 되고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이 내장 디자인 관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탑뷰에서 보시면 이 콘솔이 이렇게 평소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가 이렇게 어떤 그 릴렉션 시트와 함께 연동이 돼서 이렇게 뒤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조금 움직인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저 일렬 공간이 아주 탁 트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이 넓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일렬 워크스루가 가능해졌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운전을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주차가 굉장히 항상 내 맘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놓이거든요. 운전석 주차를 열심히 했는데 내릴 수가 없어. 이럴 경우 이제 이 워크스루 기능을 통해서 저 패신저 쪽으로 내릴 수도 있고요. 이 콘솔이 앞뒤로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넓은 공간의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큰 물건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 센터 콘솔이 뒤로 갔을 때 이렇게 무중력 시트와 같이 연동을 해서 굉장히 편안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기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배터리를 충전하는 문제가 항상 뒤따르게 됩니다. 뭐 15분에서 이제 많게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차에 갇혀서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충분한 휴식을 좀 릴렉싱하면서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중심이 되었던 그런 슬라이딩 센터 콘솔, 저희는 유니버셜 아일랜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안했던 이미지는 오른쪽 상단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콘솔이 항상 막혀 있기만 하는데 이렇게 뚫려 있으면 어떨까? 뭔가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관성을 벗어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이 생각을 이제 왜 하게 됐냐면, 여러분 이제 운전하시려고 딱 차에 타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기가 지금 들고 있는 짐을 조수석에 던져 놓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만 타면은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 같이 타게 되면 그걸 빨리 2열로 보내줘야 되고, 뭐 치우게 되던가 아니면 그러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던가, 이런 두 가지 스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줄여주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심리스하게 그런 소비자의 관점에서 더 편하게 제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콘솔을 뚫자, 대용량 트레이를 제공을 해서 바로 이런 스텝을 줄여버리는 그런 제안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림 2D로 먼저 제안을 하고 3D로도 만들어 보고 그 녀석을 이제 클레이로도 이렇게 타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가방이 진짜 들어가나, 큰 물건이 탑재가 되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그런 UX 관점에서도 스터디를 해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목업집에서 여러 가지 실제 매트리얼로 타봐서 조립까지, 그리고 슬라이딩하는 그런 구동까지 저희가 모두 다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자인이라는 것이 그냥 스타일링이 아닙니다. 그냥 예쁘게만 하는 게 디자인이 아니라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풍부한 공간,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제안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스터디를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왔던 그런 콘솔의 모습이 왼쪽에 있는 그런 항상 고정형 딱 그 자리에 박혀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매개가 아니라 뭔가 움직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용성을 줄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을, 뭔가 그런 창의성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파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차는 여러분들이 차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실제로도 그런 피드백이, 좋은 피드백이 많이 옵니다. 이거 이렇게 대용량 트레이 왜 연태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을까? 라든지 이게 움직이기까지 하니까 릴렉싱 모드에서도 이런 리치존, 뭐 암레스트와 이런 것들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들었구나, 뭐 되게 편하다, 이런 피드백도 많이 오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 그런 3관왕, 뭐 레드닷이나 IF나 굉장히 큰 이런 디자인 관련 부분에서도 모두 석권을 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테리어 모티브스나 레드닷이나 IF 같은 되게 저명한 잡지에서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뭔가 이거 해볼만 한데 라는 작은 요소를 발견했을 때 거침없이 도전을 하고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관 부서들이랑 굉장히 많은 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움직였을 때 뭔가 안정성의 문제라든지 충돌의 문제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허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뛰어넘었을 때 제가 제안했던 그런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컨셉 이미지긴 하지만 지금 아이오닉 5 이런 스페이스 이노베이션을 이룬 이 인테리어에서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제가 생각한 그 이상의 사용성을 이제 창출해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뿌듯했고, 이게 디자이너의 어떤 구력이 아닌가, 디자이너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시도들이 아닐까 하는 부분에서 소개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전체를 이제 포괄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굉장히 창조적인 생각이라든지 작은 시도들, 그리고 그냥 바닥이
뭐 평평한 건데 그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도전을 멈추지 않고 이뤄냈을 때 소비자들이 그거를 당연히 체감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게 피드백이 돼서 우리 회사에 점점 더 품질을 높이고 나도 동시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스퍼레이션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싶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 귀중한 주말 시간을 내서 와주셨는데 저희도 되게 신입사원 많이 원하고 있고 그래서 오셔서 함께 이렇게 도전하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개선해내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기아 외장 디자인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디자이너 전승현 연구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발표자인데요. 네, 제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그 제목을 잡은 것은 손끝에서 시작한 아이디어가 차량으로 태어나기까지라고 지어봤는데 많은 그 디자이너 지원자 여러분께서 아무래도 업무의 프로세스나 초기 스케치나 아이디어가 어떻게 완성차로 이어져 나갈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서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 어떤 일어났던 에피소드나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소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8년차 디자이너고요. 이제 참여한 프로젝트는 이렇게 되고 전체 담당 프로젝트는 이제 작년에 이제 출시가 됐던 셀토스 디자인이 있고 이제 한 달 전에 출시가 됐었죠. 이제 2024 더뉴 모닝이 있었고 현재는 다음 시리즈의 EV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 소개는 드렸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외장 디자인 개발을 이제 더뉴 모닝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그 이후에 에피소드 한 2가지 정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저희 디자인 프로세스 첫 번째는 이 부분까지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아이디어와 이제 스토리와 조형들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이제 디자이너가 가장 창의적인 부분들을 내뿜을 수 있는 그런 그 시점이죠. 이때는 더뉴 모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는 높은데 전폭은 굉장히 좁고 이제 프론트 마스크는 일반적인 차량과 레이아웃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했던 그 디자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이었고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지만 오히려 경차나 경제적인 강점이 있는 차일수록 오히려 더 디자인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는 그 유럽 센터와 모닝 같은 경우에는 유럽 센터와 남양 디자인 센터 그 컴페티션을 거쳐서 셀렉션 안들이 좀 추려져서 그 이후에 그 다음 스텝을 가지게 되는데요. 일종의 토너먼트 형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스텝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셀렉트된 이제 안들은 데이터 빌드가 되어지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VR 품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VR 품평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들을 하나하나 다 1:1 피지컬 모델로 만들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나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커다란 그런 디스플레이 안에서 1:1 사이즈로 이제 디자인을 확인을 하고 디자인을 리파인하는 그런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리얼리티를 하고 좀 현실감 있는 그런 디자인을 VR 품평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1:1 스케일 모델인데요. 지금 이 단계는 이제 클레이 모델로 1:1로 깎아놓은 그 단계이고 이후에 설계 조건이나 이제 RQMT라고 하는 이제 조건들을 이제 맞춰 나가면서 디자인들을 완성차로 나가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피셜 스케치인데요.
이제 양산이 되기 직전에 오피셜 스케치는 초기의 아이디어 스케치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기에 있던 디자인이 더욱더 강조되기도 하고 옅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수정이나 변경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아서 좀 더 캐릭터를 강조하고 효과적으로 연출하는 그런 디자인 막바지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을 마케팅이나 홍보 쪽인 그 부분에서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개발 기간이 끝나면 차량의 보안이 이제 풀리게 되고 신차 발표회나 이제 미디어 발표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 세션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사 때 디자이너가 직접 참여를 해서 디자인에 대한 어떤 강점이나 어드밴테이지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제 개발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저는 이제 에피소드 중에서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그 디자인을 맡게 되었었는데 리어 디자인이 가장 많은 큰 변화를 주었던 부분들이고, 근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그릴 디자인이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셀토스의 엔진보다 더 출력이 높은 엔진을 넣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더 큰 라디에이터를 넣어야 되고, 왜냐하면 열을 더 많이 식혀줘야 되니까 또 더 큰 면적의 그릴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위쪽에는 이제 램프가 있고 양 옆에는 공력 때문에 또 막아야줘야 되는 굉장히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패러미트릭 디자인 패턴을 활용을 해서 이런 솔루션을 좀 해결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디자인적인 강점을 좀 더 효과적으로 더 강조할 뿐더러 양산적인 그런 조건들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맞췄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작은 부분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를 응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양산 어떤 조건들과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상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복합적이고 좀 입체적인 그런 고민들과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이나 고민들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모닝 디자인인데요. 모닝은 경차 최초로 풀 LED 램프를 적용을 하였고, 기아 브랜드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센터 램프를 적용을 했던 차종입니다. 이제 예전에 바로 이전 세대의 모닝은 이제 저 그릴 부위가 그냥 그릴 역할을 하지 않는 그냥 그릴 모양의 가니쉬였어요. 기능적인 역할이 없는 그냥 가니쉬의 형태였는데, 저는 이제 경차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 편견을 좀 깨고 싶어서 좀 프리미엄한 경차 이미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펑션이나 기능적인 부분들을 주고 싶었고, 단순히 점등이 되는 센터 램프가 아니라 기아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더 강조할 수 있는 이제 더블 탭이면서도 이제 점등이 되는 그런 형상으로 디자인을 제안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디자인 아이디어를 완성자까지 이어지게끔 하는 디자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자인 또한 이제 도전적인 그런 경험을 해서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이제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마지막인데, 요거는 제가 8년 전에 제 회사에 처음 합격하고 나서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벤츠 박물관에 있는 이제 말 박제 앞에서 사진을 찍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벤츠 박물관 앞에 있는 이 말은 이제 말 다음에 운송수단을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열정을 잊지 않고 좀 초심으로 항상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